네, 감사합니다. 베테랑 경제TV 오드리입니다.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주제 중 하나는 뭐냐면,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얘기를 했듯이 한국 증시가 세계에서 수익률이 가장 최악이다. 그래서 내가 결론부터 얘기할게. 지금 결코 글로벌 경기 나쁘지 않아. 난 도대체 왜 언론에서, 방송에서, 난 참 이 유튜브가 앞으로 정말 더 성장할 거라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 내가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 나도 그건 동의한다고. 근데 데이터적으로 이 글로벌 시황을 나타내고 있는 미래의 어떻게 보면 선행지수 역할을 하고 있는 증시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 오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점이야. 볼래? 이 기사에서 이렇게 나왔어. 한국의 코스피가 마이너스 6.1%, 말레이시아가 마이너스 4.1%, 4.7%. 여기까지 좋아. 미국이 11.6%, 영국이 6.6%, 독일이 9.6%, 중국이 11.4%, 일본이 2.9%가 올해 연초 대비 6일 기준. 지금 이걸 찍는 게 내가 8월 8일 목요일이거든.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대로 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주저앉은 게 난 결코 아니라 생각을 해. 물론 재료 역할은 했어.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컸지. 그런 발표로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그 조정이라는 게 이 미국 증시, 중국 증시, 일본 증시가 우상향을 하는 방향에서 그러한 갑작스러운 이슈로 조정이 들어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기대 이하였기 때문에 조정에 그냥 단순한 재료로 쓰였을 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물어보자.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너가 베트남 증시의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없어? 앞으로 쭉 갈 것 같다라는 기대 심리 있어 없어? 있니? 중국이나 미국 직구 많이 하잖아, 주식. 미국 직구 엄청 많이 한다고. 팡부터 해서 지금 많이 투자하잖아, 기술주들. 뭐 난 그쪽에는 관심은 별로 없지만 그런 이유가 뭐야? 선도하고 발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 않아? 우리나라 코스피에 지금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다라는 건 객관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대 심리가 낮다라는 거야. 외인한테도 무슨 작전을 하고 공매도를 하지 않아. 잠깐의 글로벌 이슈로 떨어질 순 있어. 나도 그걸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내려갔다고. 난 이게 지금 사실 너무 놀랍지 않아. 한 번은 일어날 일이 벌어졌을 뿐이라 생각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코스피도 같이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해. 왜냐? 한국이 잘해서라기보단 글로벌 시황이 좋아서야. 글로벌 유동성 시황이 좋아서야. 한번 우리 볼까? 글로벌 시황 진짜 안 좋다 그랬잖아.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 6.4% 나왔고 2분기에 6.2% 나왔어. 미국 1분기, 중국이나 미국은 우리가 규모가 달라. 중국의 성장률, 작년 기준 성장률을 우리나라 이 성장한 만큼의 양이 우리나라 전체 GDP만큼 늘었다 생각하면 돼. 왜냐면 규모가 다르잖아. 퍼센테이지가 100만 원의 1%가 다르듯 1000만 원의 1% 다른 거라 생각하면 돼. 정말 대단한 거야.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중국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되는 건 맞잖아. 그럼 미국 1분기는 3.1%였다고. 2분기는 2.1%였고. 베트남 볼까? 베트남 1분기가 6.79%야. 2분기가 6.71% 나왔다고. 일본 볼까? 일본 1분기에 0.4% 성장했고 2분기는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1% 미만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 그럼 한국 어땠냐? 한국 1분기에 마이너스 나왔어. 마이너스 0.4% 나왔고 2분기에 재정을 투입을 해서 1.1%가 나왔어.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럼 미국, 중국은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냐? 투입했지. 투입했다고. 미국, 중국도 재정을 투입을 했고 일본도 재정을 투입을 했어. 근데 왜 증시에서 반응이 이렇게 다를까? 그건 굉장히 간단해. 왜냐면 미국, 중국, 일본은 빼자. 나도 일본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미국, 중국 같은 경우엔 외국 자본이 미중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들어오긴 했거든.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봐봐. 와가지고 한국에서 영업하고 가잖아.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투자는 반토막 난 거 내가 다른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반토막 났다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FDI가 반토막이 났다고. 지금 최악이라고.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이 해외로 지금 진출을 내가 다른 편에서 찍었었는데 갑자기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역대 최대잖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를 하는 게 역대 최대라고. 역대 최대. 그럼 왜 역대 최대겠어? 기업들이 바보야? 기업들이 그러는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지금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고. 왜냐면 글로벌 시황이 금리를 전체적으로 내리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한마디만 할게. 이 대외 환경에 안 좋은 일은 항상 찾을 수가 있어. 미중 무역 전쟁을 우리도 충분히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회로 만드는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외국인들한테 반응이 돼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수익률부터가 달라진다고. 왜냐? 기대 심리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어때? 이 내가 얘기를 한 국가들 중에 가장 내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혼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생각해. 그런 거 외인들 다 안다고. 우리나라는 지금 체질적인 구조를 변해야 된다라는 점이야. 내가 이 기사를 뽑은 이유가 나는 이 언론에서 마치 전 세계 증시가 다 지금 침체된 것처럼 말을 하는 게 난 진짜 그래서 유튜브가 앞으로 정말 성장할 것 같아. 기본적인 백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음에도 왜 언론 전부가 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대. 근데 베트남 지금 증시 연초 대비 떨어진 건 맞아. 왜냐면 연초에 랠리가 있었거든. 그래서 1000포인트를 넘겼었어. VN지수 오늘 기준 8일 기준으로 970포인트거든 지금.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다고. 연초 1월 대비엔 970포인트도 오른 거라고. 근데 원래 이렇게 주식해보면 알겠지만 1000포인트 같은 이런 상징성 있는 지지선이 있을 때는 보합을 유지를 한다고. 보합을. 그러다 1000포인트를 뚫었을 때 날아가기 시작한다고. 왜냐하면 베트남 증시가 비전이 없다면 이런 보합 상태일 때 왜 자본이 들어와? 지금 미중 무역전쟁 최대 후회라는 건 베트남이 위치적으로 인구 이런 장점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야. 베트남 정부의 해외의 FDI 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 활동과 기업 생태계를 잘 할 수 있게 물가 상승률이랑 인건비 이번에 발표 났잖아. 5.5%. 베트남이 7% 하는데 5.5%라고. 인건비 성장률이. 임금 상승률이 5.5%라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었냐고. 10%대 올렸잖아. 누가 부담돼서 투자하겠냐고. 누가 부담돼서 고용을 하겠냐고. 베트남은 오히려 나는 내가 베트남이었으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일 것 같아. 왜냐면 과거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잖아. 우리가 발달을 할 땐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정보, 그러니까 글로벌적 경쟁 구도는 아니었어. 정보의 많은 부분이 폐쇄돼 있었다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베트남과도 경쟁을 해야 돼. 그러려면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규제가 적어야 된다고. 베트남이 신흥국이라서가 아니라 베트남과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라는 거라고.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은 데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이런 구조적 변화는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재정을 투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건 절대 없어. 왜냐?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글로벌이라고. 베트남 진짜 억울하지 않을까? 베트남은 7%대 성장을 하는데 인건비를 5.5%밖에 못 올렸어. 물가도 3% 이내로 물가 상승률을 굉장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굉장히. 한번 기사 찾아봐. 베트남 총리는 한국 기업인들이 베트남에 들어오면 거의
국빈급 대접을 하면서 미팅을 하고 한국 담당 공무원들이 있을 정도로 관리를 하고 베트남의 경제무역특구의 법인세는 면제야. 내 기억에 법인세를 4년간 면제라고 4년간. 응? 물론 부도덕적인 부분 때문에 그 안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이러한 후진국의 어쩔 수 없는 고질적인 부분에 단점은 있어. 그리고 아직은 이런 시민 의식이라든가 이런 도덕성이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율되고 있다고. 베트남은 알고 있는 거야. 자기네가 지금 그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규제를 풀고 있는 거라고. 베트남 와봐. 의외로 공유 경제 우리나라보다 잘 돼 있어. 그랩 이런 거 써봐. 굉장히 편해. 베트남에 택시 회사가 없어서 그랩을 허용해줬다라 생각해? 그거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에서 안 그래도 밀려 있는데 더 밀릴 거라는 거 베트남 정부가 알고 있는 거라고. 베트남 정부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파이를 키워서 챙기면 된다라는 명확한 시장 경제적인 마인드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지금 정말 다 중요한데 경제를 정말 신경 써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각각의 경쟁력이 우리 알잖아. 내 자식이 있으면 내 자식 강하게 키운다고. 근데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내 자식인 마음처럼 강하게 키우는 구조야? 아니 세상은 험난하잖아. 세상은 만만치가 않잖아. 알잖아. 근데 우리나라 지금 진짜 강해지는 길로 가고 있다 생각해? 아니면 달콤한 얘기를 하는 길로 가고 있다 생각을 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경제가 곤두박질 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부분을 못 누릴 수가 있다고. 그거는 우리 일상생활을 잘 짚어봐. 우리도 돈이 깡패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 감정과 사랑으로 외교가 되는 게 아니라 국부로 되는 거라고. 국부로. 난 이게 정말 난 정치에 관심은 없지만 경제엔 관심이 있다고. 경제에 가는 길이, 나는 지금 길은 조금 아니지 않나. 스타트업 투자 많이 하고 스타트업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방향은 나도 굉장히 찬성해. 모든 걸 반대한다라는 게 아니야. 스타트업에 대한 환경은 정말 전 정권에서 보다 훨씬 많은 지원책과 기회들이 오고 있잖아. 나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찬성을 한다고. 그렇지만 거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유니콘 기업이 일본보다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규제도 풀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난 그래서 그 방향을 다른 부분에 또 적용이 돼서 우리나라 제2의 화랑이 꼭 왔으면 좋겠다. 진짜 나도 중국, 미국, 베트남 이런 경제 성장률들 듣고, 특히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크고 성장할 만큼 성장한 미국이 더 뛰어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 부러워. 그리고 난 부러운 걸 넘어서 우리가 남 탓할 게 아니라 뭐 전에 했던 사람이 망쳤다, 이거는 그런 얘기는 진짜 하면은 안 되잖아. 우리가 리더가 있는 이유는 그런 단점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탓을 하자는 게 아니라 대안을 얘기하자고 리더가 있는 거잖아. 어떤 회사든 그게 조직이든 동아리든 나라든 국가든. 그러면서 나 역시 2050년 우리나라가 세계 2등의 경제 강국이 되길 원해. 이상이야.